엄마, 갑자기 웬일이야? 전화해서 놀랐잖아. 다음에는 미리 상의 좀 하고 와. 너희는 언제 나한테 물어보고 왔니? 기껏해야 엄마 나 이번 주 갈게 하고 오는 게 전부 아니야?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하연이도 있고 아이 아빠도 있잖아. 나는 뭐 혼자 살았니? 나는 재혼한 남편도 있었어. 그래도 너희 챙겨주려고 손주까지 뒤치다꺼리까지 해줬는데 문 열자마자 뭐? 미리 상의하고 와? 내가 허락을 받아야 하니? 요즘은 며느리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삶이 있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좀 이상하죠. 부모의 집에는 고작해야 전화 한 통에 통보로 드나들면서 왜 부모는 문지방 넘어 자식 집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눈치가 보일까요? 이런 불만이 하나 둘 들리더니 오늘 그런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수원에 사는 이경희님의 사연인데요. 무려 딸이 넷이나 있는 분이신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67세가 된 이경이라고 합니다. 어느 시골에 살고 있어요. 저는 아들 없이 딸만 넷을 키웠습니다. 저희 세대인 분들 아시겠죠? 제가 딸을 하나 둘도 아니고 넷을 낳았으니 옛날에 어떤 입장이었겠어요. 제 과거를 생각하면 아직도 목이 메어옵니다.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남편, 딸만 줄줄 낳았다고 구박하는 시어머니 아래서 저를 죄인 취급하고 다방여자와 돌아다니고 제가 고기 장사를 하며 번 돈 남의 집에 다 갖다 바친 썩을 놈 밑에서 저는 이를 악물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너무 힘들어 약을 먹으려 한 적도 있었고 아이들 두고 떠나려고 짐 가방을 챙긴 적도 있습니다. 잔머리 사이로 땀을 삐질빼질 흘리며 자는 내 아이들 얼굴 보고 새벽에 가슴을 치며 울다 보니 닭이 울더군요. 이렇게 맞고 살아도 나 없으면 아빠 같지도 않은 것 아래서 어떻게 클까 싶어서 샀던 짐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남의 집 여자랑 바람이 나서 그 집 애들에게 장난감이다 뭐다 사줄 때 저희 아이들 딸기 한 바구니 못 사줘서 제 가슴에 얹지 나는 이루 말도 못합니다. 막내가 성인이 다 되어갈 즈음 저는 이혼했습니다. 땅땅 망치질 몇 번에 보이지 않던 족쇄가 끊어져 버리더군요. 판사가 미성년자인 막내를 어찌할지 묻는데 번개처럼 집사라며 라고 답하던 그 인간은 아직도 다른 여자와 그 자식들과 산답니다. 물론 예전 그 여자는 아니고 숱하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제 인생이 참 기구해서 말을 하다 보니 길어졌네요. 아이 넷을 키워야 하다 보니 남편은 버는 족족 쓸어가 버리고 가져오는 건 빚뿐이라 아이들과 저 굶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렵게 키웠지만 아이들 다 예쁘게 잘 자라주었어요. 저도 이혼 후 몇 년 지나니 조금 숨통이 트이더군요. 막내 교육비가 끝나고 나니 마음도 여유를 조금 되찾았고요. 신이 넘고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분과 제가 특별한 인연이 되게 되었어요. 나이 먹고 부끄럽다고 생각했었지만 아이들이 원했던 엄마의 편한 삶을 좀 살아도 되지 않겠나 싶기도 했고요. 제 아픈 과거도 알고 이해해주고 저를 많이 도와줬던 사람. 저는 그분과 정식으로 뒤늦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재혼한 남편은 다 큰 아들이 둘 있었어요. 순하고 착한 아이들이라 정답게 지냈습니다. 아주 살갑지는 않아도 고맙게도 어머니 어머니 하며 불러주었고요. 남편도 주말에는 저를 데리고 다니며 나들이 다니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저희 아이들은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다들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결혼을 안 한 애들이니 가끔 집으로 불러 못 먹인 음식도 먹이고 했어요. 제가 아이들을 많이 굶기며 키워서 애들 먹이는 데는 한이 가득하거든요.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고 엄마 이제 나 더는 못 먹겠다 이런 말이 어찌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해해 주었기에 애들이 오면 맛있는 것도 대접해주고 애들이 자주 오지 못할 때는 과일이다 고기다 자주 사서 부쳐주기도 했어요. 내 자식 예쁜 건 당연하고 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억지로 참고 애쓰지 말고 챙겨줄 수 있을 때 챙깁시다. 나도 그럴 테니
수다스럽지 않은 남편은 참 진국인 사람이었습니다. 낱말하는 법이 거의 없었어요. 진중한 사람이었죠.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희 아이들도 결혼을 하고 손주들도 생겼어요. 자연스럽게 오는 횟수도 많아지고 온 집이 늘 북새통이었어요. 그때부터는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남편은 제가 힘든데도 자식들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희생을 당장 멈추라고 말했어요. 할 수 있을 때 해줘야 하지만 넘치는 것은 안 된다면서요. 그리고 남편의 아들, 첫째 진수도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은 2층 주택이었는데 2층은 거의 손님방으로 사용하는 곳이었어요. 진수는 2층에 신혼을 차릴 거라 했어요. 가진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아직 분가해서 시작하기에 버겁다고요. 현명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걱정이 되었어요. 며느리라는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싶었거든요. 사별이라 두 어머니를 모셔야 할 일은 없어 다행이려나 싶기도 했지만 흔쾌히 받아들일 상황도 아니니까요. 2층에서 산다고는 하지만 주방은 하나, 결국 같이 사는 거랑 같은 일이었죠. 아들이 결혼을 하고 새 식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걱정과 다르게 다행히 며느리는 까탈스러운 아이가 아니어서 저와도 꽤 잘 지냈어요. 음식 준비를 하면 와서 어머님 도와드릴 거 없냐며 옆에서 보조 역할도 잘해주었고요. 저희 둘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이 어느 날 주말에 아이들이 온다는 전화에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해도 너무한다면서요. 이제 며느리도 있는데 언제까지 애들 데리고 올 거냐면서요. 적당히 하라고, 이 집도 좀 챙기라고 말했어요. 진수랑 진한이 내가 안 챙긴 거 뭐 있어? 다 내 아들처럼 해줬지. 그럼 내가 딸들 챙기는 것도 당연하지. 엄마 집인데 그럼 얘들이 어딜 와? 그래도 적당히 해야지. 집이 넓은 것도 아니고 식구는 계속 늘어가는데 애들 오면 이제 손주들까지 줄줄이 오니 며느리 보기에도 안 좋은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애들이 넷이나 되다 보니 줄줄이 오는 것도 맞는 표현이네요. 하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 서운하던지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 울고불고 서로 싸우고 난리를 쳤어요. 밤에 잠이 안 와 집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한참을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며느리 정난이가 걸리더군요. 시집 와보니 새어머니 자리, 시집살이, 그리고 새어머니의 딸들과 그 가족들까지. 애매하고 복잡한 가족관계에 그 집에서도 싫어할 만하다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저도 부모잖아요. 정난이 부모님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다 싶었습니다. 밤 늦었지만 부엌불을 켜고 쌀을 씻어 불렸습니다. 그래, 이 집 부엌 귀신이 되어야지 내가 어느 집에 가겠냐 하며 제 자신을 설득시켰죠. 그렇게 해서라도 저도 제 남편, 인연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장하다 장해. 너무 고맙고 고맙다. 먹고 싶은 건 없니? 다 사다 주마. 며느리도 임신을 했어요. 남편은 너무 기뻐 살가운 말을 부끄럽지도 않게 뱉으며 상기된 얼굴을 했죠. 처음 보는 친손주 아닌가요? 그 감정이 남다를 것이었어요. 집안의 경사였죠. 아이방 꾸미는 것부터 어린이집 이야기까지 태어나지 않은 아이 이야기로 집안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좋았던 건 정말 잠시였습니다. 제 남편은 나이 들어 운전이 미숙해질 것을 우려해 운전하는 횟수를 줄이고 택시를 타곤 했는데 친구들을 만나고 오는 길에 택시가 사고가 난 것이었어요. 뉴스에는 모 운전자가 운전한 택시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했다는 짧은 한 줄이 전부였는데 제 가족이 사망해 보니 한 줄로는 감히 설명하지 못할 일이더군요. 저를 믿어준 사람, 힘들 때 손 내밀어준 고마운 사람, 아직 다 갚지도 못했는데 이 못난 사람 두고 어찌 먼저 가십니까? 첫 손주 본다고 설레어 밤에 잠도 못 이루시던 분이 자랑스레 나간 친구와의 모임에서 그만 변을 당했던 것이었어요. 아지랑이처럼 피는 향 앞에서 저희 넷은 함께 울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저승에 가면 가장 먼저 마중 나올 사람이 남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갚을 빚이 많거든요. 온 집안의 기둥이었던 그 사람이 없어지니
인연이란 것이 참 웃기더군요. 제가 그 집에 살 이유가 더 이상 없더라고요. 한 집에 살고 정을 붙였지만 남편이 없으니 그저 남남에 불과한 것이 저희 인연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유품 정리까지 마치자 제 입지는 더 이상해졌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나가주는 게 맞다 싶었고 저는 고민 끝에 말을 꺼냈습니다. 진수야, 진아나, 그동안 고마웠다. 정난이도 몸 무거운데 상 치르고 고생 많았지. 이제 몸 무거워지니 힘들 텐데 잘 지내고 다 고맙다, 고마워. 아무래도 내가 이제 나가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네. 그 사람이 없으니 내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구나. 며칠 후 저는 아이들과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나오면서 집을 돌아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었을까? 남편 집이었을까? 후회되지는 않지만 잘해왔던 건지는 모를 그런 감정. 그래도 이만하면 그 사람에게 입은 은혜, 조금은 갚았다면 다행이겠죠. 살았던 동네, 시장, 뒷산, 한 번씩 정 떼기 전에 둘러보았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떠날 동네인지도 모르고 사람에도 동네에도 정을 붙였었네요. 몸과 마음이 힘들어 아이들과 상해 후 당분간 아이들 집에서 머물기로 했어요. 빨리 기운 차리고 싶었습니다. 아직 저는 내 아이의 엄마 아닌가요? 정난이가 출산하면 그 아이도 챙겨주고 싶었고요. 다행히 아이들 덕에 저는 웃음을 금방 되찾았습니다. 할머니, 정신없이 부르는 손주들의 혼이 쏙 빠지니 다른 생각할 겨를이 있나요? 저는 즐겁게 지냈는데 저희 딸은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엄마, 미안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어. 강서방 눈치도 보이고 계속 우리 집에 있을 거야? 왜? 강서방이 뭐라 하니? 나 빨리 나가라고?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아무 말은 없긴 한데 그렇다고 계속 우리랑 살 수는 없잖아. 엄마도 거처를 마련해야 돼. 안 그래? 맞는 말 같은데 묘하게 마음이 뒤틀렸어요. 왜냐면 제가 머문 기간이 고작 2주였거든요. 물론 부모와 같이 산다는 것이 편한 일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껄끄러워 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재혼 후 남편 눈치를 봐가면서도 아이들이 주말마다 때로는 아이들 방학했다고 일주일씩 아이를 맡기고 가도 기꺼이 맡아주었어요. 강서방은 어떻고요? 일자리 때문에 제 근처로 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저녁밥도 배달해주고 모든 밥, 식재료를 다 갖다 바쳤습니다. 제 자식 같아서 잘 되었으면 해서요. 그렇게 제가 애를 써줬는데 남편을 보내고 마음 추스릴 시간이 고작 2주짜리일까요? 불만 가득한 제 표정을 보고도 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모른 채 하더군요. 저는 당장 집을 구할 수는 없기에 이번엔 둘째에게로 갔습니다. 한 번씩은 저도 아이들 사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대부분 저희 집에서만 생활했으니까요. 엄마 갑자기 웬일이야? 전화해서 놀랐잖아. 다음에는 미리 상의 좀 하고 와. 너희는 언제 나한테 물어보고 왔니? 기껏해야 엄마 나 이번 주 갈게 하고 오는 게 전부 아니야?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하연이도 있고 아이 아빠도 있잖아. 나는 뭐 혼자 살았니? 나는 재혼한 남편도 있었어. 그래도 너희 챙겨주려고 손주까지 뒤치다꺼리까지 해줬는데 문 열자마자 뭐? 미리 상의하고 와? 내가 허락을 받아야 하니? 평소 같으면 그래 하고 말 엄마인데 제가 따지고 드니 둘째는 일단 꼬리를 내리더군요. 첫째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기분이 아직 안 좋은가 봐. 응, 알겠어. 당분간 내가 모실게 하더군요. 저도 지금에야 생각하면 굳이 왜 딸네 집 갔을까 싶지만 제가 오죽 아이들한테 잘했는지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일인데 아이들이 저에 대한 배려가 이 정도였다 생각하니 너무 섭섭했어요. 오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주 정도 흐른 두 번째 주말이었을 겁니다. 둘째가 저를 부르더군요. 주말에 지인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1박 2일 저 혼자 있어야 한다고요. 제가 아무리 지금 외롭고 힘들어도 주말 못 버티겠어요. 괜찮으니 편하게 다녀오라고 했죠. 고요한 집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장례를 치르고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밟고 지금까지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더군요. 고요한 집에서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창문을 여니 소란한 아이들 소리, 깔깔거리는 애기 엄마들 소리, 사람들 소리가 어찌 그리 정겹던지요. 얼마 만에 세상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인지 이제는 나도 준비가 되었나 싶었습니다. 한적한 주말은 저에게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일요일 저녁 딸내가 돌아왔습니다. 노는 것도 체력이니 아이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준비해뒀던 닭백숙을 차리는데 손녀가 와서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보아하니 좋은 호텔에 갔더라고요. 아이들 노는 모습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아무리 봐도 다른 친구들은 없고 손녀만 있더라고요. 좀 이상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진 별 생각 없었습니다. 우리 하연이 재미있게 물놀이 잘했네. 그런데 친구네 가족들이랑 간다더니 왜 하연이만 놀고 있어? 친구들은 다른 재미있는 거 하러 갔어? 제 물음의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말하더군요. 자기네 가족 셋만 갔다고요. 다른 가족은 없었다고요. 빠르게 사진을 넘겼습니다. 맞더군요. 자기네들 셋만 여행을 간 것이었어요. 그때 밀려오는 배신감. 제가 무슨 짐짝인가 싶었습니다. 들고 있던 국자를 탁 내려놓는데 둘째가 놀라서 나와 소리치더군요. 손녀의 손에 있던 폰을 얼른 채워갔습니다. 그리곤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라고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둘째에게 어떻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거 아니라 하죠. 하지만 곧 포기하고 말하더군요. 수영장이 있는 호텔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어요. 호텔방 하나고 제가 가면 임서방이랑 한 방 쓰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방 하나를 더 빌리기엔 비싸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아서 거짓말 했다면서요. 내가 같이 가자고 하면 옳다구나 하고 따라갈 줄 알았니? 처음부터 그런 사정을 말해야지. 속이고 셋이서 단란하게 고급 호텔 묵고 오니 좋으니?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유치한 배신이라는 단어가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본심이죠.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딸은 잠시 당황하는 듯 보였지만 오히려 볼멘 소리를 하더군요. 그러게 왜 연락 미리 하고 오지 않았냐고. 이미 다 잡혀있던 여행이라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갑자기 제가 찾아와서 다 꼬인 거라면서요. 손님과 생선은 3일이면 썩은 내가 난다더니 엄마가 딱 손님이었나 봅니다. 저는 평생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심지어 남의 집 같은 재혼 가정에서도 딸들을 챙겼습니다. 남편이 싫은 소리 했을 때도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고요. 고심 끝에 저는 고향 근처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딸기 농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손이 없어서 일을 못 맡길 정도로 바쁘다고 했어요. 온 동네가 딸기와 참외 등 농사를 해서 시골 분들도 돈이 꽤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저도 제 살 길 찾아야죠. 시골이고 아는 친구도 있고 고향이니 딱 좋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딸들이 맘에 걸렸죠. 밉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제 손이 필요하지 않을까. 미련한 생각도 잠시 했고요.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남보다 2~3배 딸들에게 해왔던 저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남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만하면 됐다고, 넘치는 것은 안 좋다고. 이제야 남편의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쿡 하고 찔렀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자연 계곡이 주변에 있고 가을에는 감나무에서 감도 따먹는 그런 시골이에요. 차를 타고 20분 정도만 달리면 바다도 있고요. 정겨운 시골 생활은 좋았어요. 가끔 선선한 바람이 불 때면 외로움이 함께 찾아드는 것도 같았지만 제 몸 돌볼 새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여유도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딸들이 오면서 제 삶은 또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전만큼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체력이 떨어져서 이제는 할머니라서 그런 것도 있을 테지만 이제 다 싫다. 이런 말 있죠. 제발 혼자 좀 내버려뒀으면 싶었어요. 그런데도 찾아오는 딸들 어찌 하지도 못하고 손주들을 덜렁 맡기고 갈 때는 화가 많이 났죠.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하는데 불쑥불쑥 찾아오고 애들 맡기면 어떡하냐.
엄마도 이제는 이렇게 못한다. 너네 삶은 본인이 책임져야지. 반복되는 부탁에 화가 나 말했습니다. 이제 힘들어서 너희들 육아까지 내가 못해준다고요. 할 만큼 했다고요. 이제는 애들만 맡기고 가지는 말라고. 이제 문 열어주지 않을 거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들 눈치 보더군요. 엄마 눈치 좀 봐야죠. 이러다간 제가 죽겠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싶은 심정으로 아이들의 당황스러움을 외면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눈치를 좀 보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슬금슬금 또 풀리더군요.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는, 그래서는 안 되었는데 말이에요. 여름 휴가였습니다. 아이들 다 저희 집에서 휴가를 보낸다고 했죠. 결혼이 늦은 셋째는 신혼이라 사위랑 둘이서 보내고, 막내는 미혼이라 해외여행 간다고 했습니다. 첫째, 둘째는 저희 집에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라고요. 그날부터 저희 집은 전쟁이었죠. 두 집이 모이니 음식은 채워도 거덜나고 돌려도 넘쳐나는 빨래들. 그래 며칠 있으면 가겠지 싶어 참고 해주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화를 받고 편도 3시간 거리의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어요. 저녁이었지만 친한 친구 가족일이라 모른 채 할 수 없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사정을 말하고 빠르게 저녁을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 넷과 차를 타고 장례식장을 다녀왔죠. 제가 돌아왔던 시간이 새벽 3시 반이 넘어갈 때즈음일 거예요. 차에서 졸다 말다 하면서도 숙박비가 아까워 꾸역꾸역 넷이서 힘들게 내려왔죠. 그리고 새벽에 집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제가 살며 그런 집골은 처음 보았습니다. 수십 개의 술병들은 먼저 눕겠다 난리치는 형국이고 배달음식 봉지들은 복도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먹은 것은 식탁 위에 그대로, 야식 시킨 것은 거실 테이블에 그대로. 거실에서 사위들은 소파와 바닥에 팬티만 입고 자고 있고 딸들은 제 침대 위 아래에서 손녀와 자고 있었어요. 부엌에 가보니 폭격을 맞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화장실을 가보았어요. 하필 계곡도 아니고 가까운 바다로 이번엔 간 모양이죠. 산을 만들어도 만들 정도의 모래는 하수구 구멍 주위로 쌓여 있고 온 바닥과 욕조에 거슬거슬한 모래 천지. 입었던 옷들, 튜브, 모자, 욕조에 다 처박아둔 상태였습니다. 한번 헹구지도 않은 상태로 던져두고 말이죠. 이걸 누구 보고 하라는 말인가요? 여기가 대체 누구 집인가요? 돈을 주고 빌린 숙소라도 이렇게는 안 한다 싶었습니다. 끝끝내 참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더군요. 저는 온 집에 불을 켰습니다. 술 취한 사위는 한 놈은 비몽사몽, 한 놈은 일어나 황급히 예의상 바지를 찾더군요. 딸이 자는 제 안방도 벌컥 열어 불을 켜버렸습니다. 눈 비비며 엄마 왜 그러냐는 아이들의 어리둥절한 얼굴에 대고 소리쳤죠. 내 집에서 이게 다들 예의 없이 뭐하는 짓이야? 당장 나가. 다들 내 집에서 꺼져. 놀란 아이들이 멍하게 저를 쳐다보고 사위는 말리더군요. 잠에서 깬 손주는 울고요.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제 감정을 삭히기에는 늦었죠. 해줘도 부족한 것 같아졌더니 이제는 받아도 받는 줄을 몰라? 아무리 몰라도 기본 예의는 있어야지. 이 집이 숙소니 숙소라도 이따위로는 못해. 너네 처먹은 거, 논 것들 다 가지고 당장 나가.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이지 마라. 꾹꾹 누르고 있던 것이 터졌습니다. 남들이 다 혀를 차고 저더러 왜 그렇게 사냐고 했었지만 그래도 딸들 일이기에 참았습니다. 딸 엄마는 원래 고생이라는 지독히 많이 들어왔던 그 말에 익숙해졌는지도요. 하지만 이제는 감당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다 싫고 다 안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딸들은 제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냈는지는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노발대발 하는 것을 처음 봐서 지금은 눈치 본다고 오지 않는데 언젠가 또 슬금슬금 아이들 데리고 나타나겠죠. 이렇게 될 것을 남편은 알았겠죠. 저의 아두남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마음이 약해질까봐 이제는 더 굳게 마음 먹고 아이들도 자기 집 올 때 난색을 표한 것처럼 친정도 함부로 문을 벌컥 여는 쉬운 곳 아니라는 거 이 기회에 확실히 알려주려고 합니다.
가끔은 제가 너무한가 싶은데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목숨처럼 키웠던 내 자식, 이제야 호되게 교육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오늘의 사연처럼 자주 찾아와 이런저런 부탁만 늘어놓는 자식들,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 두 팔 벌려 받아주는 게 부모이죠. 하지만 이런 마음을 자식들도 알아줘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생활은 중요하고 부모의 생활은 짓밟으면 안 되죠. 당차게 끊어내신 사연자님의 사연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댓글로 각자의 사연 이야기 나누시면서 응어리진 마음 조금이나마 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퍼주고 고시원에 사는 할머니의 피눈물을 흘리는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엄마, 나 돈 좀 해줘. 이번엔 무슨 일인데? 그냥 묻지 말고 해줘. 1억은 있어야 돼. 뭐? 엄마한테 그런 돈이 어딨냐? 그리고 있다고 해도 이젠 못 준다. 부모가 되어보면 있는 건 내어주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 내어주면서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 그대들은 아시오. 하늘이 내려주신 내리사랑이라는 것 참 잔인하기도 하지. 어찌 나의 것은 없이 자식들만 가득하게 해줘도 마음은 늘 구멍 하나 뚫린 듯 모자란 이 심정 때문에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게 만드니 말이오. 죽을 때가 되어서나 내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볼 걸 후회하고 품 안의 자식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내 놓지 못했던 미련함에 눈물 흘린다 하는데 어찌 인간은 알면서도 똑같은 길을 걷는지. 사람은 어리석은 동물임이 분명하오. 결국 자신의 입장이 되어서야 먼저 가신 부모 마음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뒤늦게 후회로 하루하루 보내게 되는 것이 말이오. 이 심정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조금만 내비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부터 평생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산 미련한 엄마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오. 왜 그랬을까? 저 어리석은 할머니 하면서도 그대들도 과연 할머니처럼 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을지. 올해로 40이 된 정석 씨. 정석 씨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정석 씨의 어머니인 한 씨는 정석 씨가 12살이 된 후부터 홀로 키워냈죠. 30년 가까운 시간 힘든 일, 모진 일 많이 겪었지만서도 병치레하다 간 아빠가 얕은 목숨 연명한 것보단 차라리 나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병이란 것이 어찌나 질긴지 한번 붙으면 어지간해선 떨어지질 않으니까요. 한 씨는 그 옛날 남편의 병수발을 들며 큰 빚을 졌고 남편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퍼할 틈 없이 한 씨는 일을 했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에 4가지, 보통은 2가지의 일을 했습니다. 비통해 하기에는 현실은 차가운 회색빛처럼 잔인했고 추웠으며 기댈 수 있는 곳은 지하 곰팡내 나는 방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악착같이 빚을 갚고 정석 씨 하나라도 기죽이지 않고 키우는 것이 한 씨의 목표였습니다. 부지런한 것 하나는 자신 있었기에 한 씨는 주변에서 혀를 찰 정도로 억척스럽게 살았고 빚을 갚고 작은 집 하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정석 씨는 엄마와 친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구질구질한 자신의 집을 싫어했고 한 씨에게는 늘 짜증을 쏟아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보란듯이 방황을 했고 목적 없이 비틀 때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빠가 없으니 저렇다 생각하며 정석 씨를 가여이 여겼습니다. 여자도 아닌 남자니 그럴 수 있다. 남자는 의뢰 그렇다며 엇나가는 정석 씨를 품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석 씨는 그럴수록 더욱 비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지 않고 학교를 빠지는 일이 잦아졌고 한 씨와의 대화도 거의 없었죠. 크고 작은 사고를 학교에서 일으킬 때마다 한 씨가 할 줄 아는 대처는 선생님과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고개를 조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애비 없이 자라다 보니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저를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굽어진 허리가 더 휘어라 고개를 조아리고 난 날은 어김없이 정석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0이면 불옥이라고 미혹되지 않을 40이 된 아들은 오늘도 한 씨 옆에서 담배를 물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애가 탔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17세인 정석 씨에게도
40세인 정석 씨에게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아들, 엄마가 어떻게 해줄까 물었을 때 대답이 오는 것을 대부분 들어줄 뿐이었습니다. 한 씨의 사랑 표현법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요청은 대부분 술, 담배, 심부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지만 한 씨는 정석 씨도 언젠가는 착실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새끼는 호로 자식이라 그런 것이 아니며 그저 애비 없이 자라 애미인 한 씨가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내 죄라서 그렇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애비 없는 불쌍한 자식 정석 씨의 요구는 술, 담배, 심부름 외에 하나 더 있었는데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짜증을 쏟아내던 시기가 지나고 정석 씨는 한 씨에게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한 씨는 그런 무례한 부탁마저 들어주었습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는 것 말고 선택했던 길은 없기에 한 씨는 쌀쌀한 바람을 애써 소매로 감춰보며 밖으로 나와 배회하기 일쑤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작은 집이 전부이고 수입은 없으나 생활비는 2인 몫이니 한 씨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친구의 도움으로 국가노인 일자리 사업인 청소일을 알게 되어 일자리를 얻게 되었죠. 구역을 나누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 청소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녁에 두부 한 모라도 넣어 찌개를 하려면 한 씨라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현금은 정석 씨의 술값으로 나가기에 일당이 아니라 몰아받는 월급이 좋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씨가 퇴근하고 온 오후였습니다. 아들의 밥상을 차리려는 한 씨를 아들이 웬일로 불렀습니다. 엄마, 돈 좀 있어? 무슨 돈? 너 뭔 일 있니? 일은 무슨 일이야? 짜증나게. 그냥 돈 좀 있냐고 사람이 묻잖아. 아이고, 알아야 엄마가 마련을 하던 할 거 아니냐? 그리고 당연히 큰 돈도 당장은 없고 엄마가 받는 돈이라 해봐야 몇십만 원뿐이고. 무슨 그런 푼돈 가지고. 나 결혼하려는데 여자가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네. 작은 집이라도 하나 해줘. 네가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그런 말 없었잖아. 어떤 사람인지 엄마도 한번 봐야지 이렇게 급하게. 엄마는 나중에 보면 되지. 그리고 뭐 엄마가 보면 알아? 내가 다 알아서 해. 돈이나 마련해놔. 큰 집은 어차피 안 될 거고 작은 데로 알아볼 테니까. 알았지? 2번 말 안 해. 내 성격 알지? 한 씨는 손가락을 꼼지락 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빗질을 하느라 퉁퉁 부은 손가락 마디가 서걱서걱 소리를 내었습니다. 한 씨는 할 말이 많았지만 늘 호통치는 정석 씨 앞에서는 작아졌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한 씨는 늘 최선을 다했는데 한 씨의 방식대로 가진 것 다 내어주고 깊은 헌신을 하며 사랑으로 키웠는데도 아들은 여전히 엄마를 지나가는 개만도 못하게 대하고 있으니 말이죠. 어떻게 생긴 처자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고 알고 싶은 한 씨였습니다. 옛날이야 얼굴도 모르고 시집장가 갔다 하지만 지금이 어디 그런가요? 한 씨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새도 없이 한 씨의 걱정은 돈으로 옮겨갔습니다. 아파트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꿀 것이고 작은 빌라라도 한 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한 씨가 가진 것이라곤 통장에 아들 몰래 모은 1,300만 원 가량의 돈과 집이 전부였습니다. 얼마 후 상견례 자리에서 한 씨는 예비 며느리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렇게 미리 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한 씨의 말을 무시했죠. 상견례 자리에는 진주 세트를 차고 나타난 사돈 어른이 나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사돈을 똑 닮은 어린 친구였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지나갔고 결혼은 정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저녁에도 정석 씨는 집을 내놓아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오셔서 말렸지만 정석 씨는 난동을 피우며 엄마 때문에 늦게 할 결혼도 못하게 생겼다는 둥, 그깟 집 하나도 못 해주는 못난 부모 만난 것이 본인이라는 둥의 소리를 동네 사람 다 듣게 잘도 질러댔습니다. 한 씨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한 씨는 일찌감치 알고 있었어요. 결국 집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걸, 여태 그렇게 해왔기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걸,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가장 괴로운 건 바로 자신이라는 걸. 18평 아파트, 그것은 한 씨의 전부였습니다. 손톱이 갈리고 갈라지는 뒤꿈치를 눈치도 못 챈 채 오로지 일만 하며 한 씨의 과부 생활이 고스란히 담긴 돈으로 마련한 처음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있는 죄가 가장 엄중하다더니 별 다른 수가 없었지요. 한 씨는 자신의 전부를 처분했습니다. 가진 돈에서도 모자라 20년 조금 안 되게 넣은 적금보험도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작은 곳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버린 그날은 한 씨도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되어보면 압니다. 주어도 늘 부족한데 내 옷을 벗어 입혀주어도 자식 발 시릴까 걱정하는 것이 부모건을 자식에게 준 것이니 되었다 생각한 한 씨였습니다. 이 정도면 엄마 도리는 끝났다 생각하며 한 씨는 한켠으로는 안도와 해방감마저 느꼈다 합니다. 이제는 나 할 일 다 했다. 이제 저 잘 살면 그만. 나는 내 남은 노후만 잘 지내면 그만 아니겠는가. 한 씨는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남아있어 기뻤습니다. 어머니 정은인데요. 오빠 사고 쳤어요. 또 무슨 일이냐? 아이고, 무슨 사고길래 그래? 오빠 주식 샀는데 다 날려먹어서 휴지 조각됐대요. 참나. 같이 잘해보자고 했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저 이혼하려고요. 위자료는 어머님이랑 이야기하라던데요? 아이고, 새애기야. 이게 다 무슨 소리냐? 휴지는 뭐고 위자료라니. 천천히 좀 다시 이야기해보자. 일단 주식 그건 어떻게 할 순 없는 거냐? 그니까 어머니 5천만 원 넣었는데 지금 500만 원도 안 남았어요. 아 짜증나. 그거 잘 되면 가방 사준대 놓고 망하니까 제 탓이래요. 어이없어 정말. 저번에 가방은 산다고 500만 원 내가 줬잖아. 너희 둘 다 왜 이러니? 아휴. 아니 그건 몇 달 전이잖아요. 어머니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암튼 오빠랑 이혼하면 위자료는 받아야 하니까 어머님께서 준비 좀 하세요. 저 끊어요. 잠자코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한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분명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서도 집 마련한 그 돈을 준비했을 때만 해도 마지막이라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그랬어야만 하죠. 한 씨는 이제 줄 것도 없고 버틸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이 다 차서 결혼한 자식의 그 며느리까지 떼떼거리며 돈 이야기하는 걸 감당해야 하다니. 한 씨는 자신의 삶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씨는 이제 줄 것이 없었으니 남은 선택이 없었습니다. 줄 것 없는 부모. 엄마 한 씨는 자식에게 쓸모없는 존재였으니 한 씨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 어디부터 잘못되었나. 호통치는 정석 씨도 없는데 쪼그라드는 한 씨였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 전화 후에도 몇 달간 연락 없는 아들 내외에 오히려 한 씨는 안심했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전화가 오면 쏘스라치게 놀라곤 했지만 이제는 잘 살겠거니 하며 궁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나는 비록 남편을 일찍 여의었지만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 싸우기도 해보고 어려운 살림을 같이 살아도 보고 그런 것이 부부겠지. 하늘에서 준 인연이라도 해도 서로 맞춰가고 양보하며 지내야 함을 알기에 그들도 그렇게 지낼 것이라 찰석같이 믿으며 편안한 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정석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돈 좀 해줘. 이번엔 무슨 일인데? 그냥 묻지 말고 해줘. 1억은 있어야 돼. 뭐? 엄마한테 그런 돈이 어딨냐? 그리고 있다고 해도 이젠 못 준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1억이 남이 자식 이름도 아닌데 척척 나와? 말이라도 어디 한번 들어보자. 말한다고 알아? 아유, 기획부동산이라고 있는데 대박날 땅에 같이 투자한 건데 일이 꼬여서 사기로 내가 몰렸어. 같이 한 놈은 연락도 안 되고. 암튼 이 사람 거는 해결해줘야 하는데 아님 내가 사기죄 된다고. 어떻게 좀 해봐, 어? 엄마 해결 잘하잖아. 뭐라고? 아이고 정석아, 엄마가 가진 게 어딨냐? 너 다 해주고 집도 전세 살고 그리고 새애기 뭐 산다 할 때마다 조금씩 보태주고 했었잖아. 난 이제 나이 들어 일도 잘 못하는데 자꾸 사고만 치면 엄마가 어떻게 해주랴. 이제 줄 것도 없어 정석아. 그래 엄마, 그 집 전세 빼면 되겠네. 아씨 왜 이걸 생각 못했지? 엄마 일단 생각해봐. 나 이거 못 막으면 사기죄 돼서 꼼짝없이 감옥 가야 돼. 감옥 가면 이혼당할 게 뻔하고 위자료도 줘야 하고. 엄마 내 인생 나락가는 거 보고 싶은 거 아니지? 이번만 살려줘 진짜. 엄마 우리 옛날에 지하방 생각해봐. 예전에 코딱지만한 집에서 잘만 살았잖아. 엄마 이제 나도 없고 혼자 지내는데 방 한 칸이면 되지 안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엄마는 해결하는 거 전문하냐? 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 막말도 서슴지 않던 아들이었지만 이번 일은 달랐습니다.
차라리 엄마는 왜 가진 돈이 없냐고, 왜 나는 아빠 없이 키웠냐고 하고, 정석 씨에게 한 씨는 해결을 해주는 엄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서가, 너 집 있잖아. 엄마가 돈 해줬잖아. 그거 팔고 아님 대출이라도 더 받던지 하면 마련할 수 있겠지. 엄마가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이 집도 빼면 난 어디서 사냐. 이제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야지. 내 문제? 여태 내 문제가 엄마 문제 아니었던가? 이제 와서 무슨 자유를 주고 난리야. 그리고 나 집 없어. 엄마가 준 거 그거 얼마 된다고 집안 샀어. 그 집 월세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동산 투자했지. 아까 말했잖아, 기획부동산. 그럼 내가 그 돈이 어디서 난 거라 믿은 건데? 설마 내가 벌어서? 아이고, 집을 안 사고 그걸? 그럼 너 저번에 주식인지 뭔지 그것도 혹시 그 돈이냐? 그렇지, 뭐 딱 보면 몰라? 암튼 이미 지나간 이야기야. 계속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 뭐 방법 없잖아. 돈 좀 마련해놔. 아님 아들 감방 보내시던지. 한 씨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고 분노와 슬픔의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는 한 씨조차 가물가물한 죽은 남편 얼굴을 떠올리려 애써 보았지만 사진 속의 얼굴만 떠오를 뿐 살아생전 활기 넘치던 모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석 씨는 여전히 바락바락 자신의 입장을 전하기에 바빴지만 허공의 메아리처럼 한 씨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이 심정을 누가 알리요. 어쩌다 내 자식이 이 지경이 되었을꼬. 세상이 요 지경이라 그런지, 악한 인간이 많아진 도끼 품은 세상이라 그런지, 내 자식은 원래 곱고 여린데 세상이 표독스러워 정석 씨도 갈수록 못나진 것이라 애써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한 씨도 이제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애비 없는 거 그거 뭐라고 불쌍하다 안 됐다 가여이 여기며 앞길 막은 것도 나요. 스스로 헤쳐나갈 일, 못난 애미 자처하며 나서 대신 문매 맞아준 어리석은 부모도 나요. 누구를 탓하겠어. 나를 탓해야지. 한 씨는 못난 자식을 둔 엄마로서 하늘 아래 처음으로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식 위해서라면 장기라도 팔 용기가 있는 것이 부모인지라. 결국 한 씨는 전셋집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결심이 아니라 이젠 정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 순 없지 않느냐. 아빠 없이 외롭게 키웠으면서 이제는 와이프도 없이 늙어 죽으란 거냐. 해줄 수 있을 때 해줘야 부모 아니냐 등 가차없는 정석 씨의 막말에 한 씨는 넌덜머리가 났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됐다. 이제 죽으나 사나 내 한 몸 건사하면 된다. 어렵게 살아봤으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것쯤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는 한 씨였습니다. 크지 않던 집도 보내려니 마치 마당 있는 집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번듯한 가구 하나 없는 집이었지만 이제 그마저도 사치이기에 한 씨는 필요한 물건을 몇 가지만 챙겼습니다. 물품의 개수는 캐리어 하나를 넘기면 안 되었습니다. 한 씨의 거처는 이제 고시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씻을 때 사용할 위생용품과 계절 옷 2벌씩, 신발 2개, 최소한으로 넣어보았습니다. 늙은이가 주책이게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젊은 시절 잘 살아보자 결혼했고, 남편이 아파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했고, 남편이 죽은 뒤 아들 하나 보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좋은 것은 아들에게 주고 부러운 것에는 눈도 돌리지 않고 아들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열심히 산 게 죄라면 그게 전부인데 노인이 돼서 얻은 삶의 현실은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그마저도 가방이 없어 주인 집에게 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 라는 이웃의 말에 대꾸조차 할 수 없이 한 씨는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방 안에 화장실이나 창문이 없는 개 중에 가장 구석진 자리에 방을 하나 받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민하게 큰 소리를 내면 안 되고 냄새가 나도 민원이 들어오니 잘 관리를 해달라고 전달사항을 들었죠. 아침에 일찍 깬다고 사부작 거리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이유로 방세는 월 45만 원의 보증금은 없었습니다. 방은 간이 침대 작은 것 하나, 책상, 옷 몇 벌 들어가는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전등은 어둡고 옆방에 사는 여학생의 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 씨가 캐리어를 끌고 고시원을 들어올 때 젊은 사람들이 한 씨를 힐끔거리며 대놓고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한씨는 그런 시선을 받아내야 했죠. 자식에게 다 내어주고 여기 왔습니다. 말할 수 없기에 그저 침묵하는 노인으로 보여지는 것이 최선 아닐까요? 한씨는 캐리어에 든 소박한 짐들을 정리하고 얼룩진 방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한씨는 가만히 고향에서 즐겨 부르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울밑에 귀뚜라미 우는 달밤에 기럭기럭 날아갑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넓은 하늘로 엄마 엄마 부르며 날아갑니다. 이제는 늙어버린 한씨도 한때는 어린이였고 소녀였고 처녀였고 새색시였고 서투른 엄마였습니다. 많은 역할을 거쳐온 한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서투른 엄마에서 멈춰섰구나.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현명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왜 나는 아들에게 헌신만 했을꼬. 끝없는 희생의 아들을 삼키고 우리 행복을 가져가 버렸구나. 아들 사기죄를 풀어준 1억은 사기를 치고 잠적해버린 친구를 찾으면 돌려준다고 했지만, 그리고 그 말을 믿지도 않았지만 아들 내외는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한씨는 이제 휴대전화 요금을 내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아들에겐 그리도 주는 것만 익숙했는데 단 한 번 나의 필요로 자식에게 손 내미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부모란 대체 왜 자신을 갉아내며 헌신을 해야 하는 존재가 되는 걸까? 연락 없는 전화기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난 자식이라도 내 새끼는 이쁘다고 사는 모습이 궁금해 전화기를 열어 들추어 보았습니다. 정석 씨는 며느리와 여행을 간 듯 보였습니다. 추운 한국과는 다르게 따뜻한 바람이 부는 나라인지 팔랑거리는 셔츠에 볏짚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낀 아들. 어느 순간부터는 정석 씨에게 기대란 건 전혀 하지 않았던 한씨였지만 고시원 방 한 칸에 엄마를 가두어둔 채 제 엉망진창인 삶도 뒤로하고 즐기고나 있는 꼴이라니. 한씨는 지금 상황에 누군가 잘못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잘못인가요? 한씨는 서러움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를 낳고 기뻐하셨을 우리 부모님, 그런 제가 못나서 자식 열도 아닌 하나도 제대로 못 키워 이 나이에 제가 이런 취급을 받네요. 저는 결국 이렇게 늙어가겠죠. 좋은 모습 보여드리며 하늘에서 만나고 싶었건만 그리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식이 되어 죄를 짓네요. 안 되는 것은 단호히 하고 잘못된 것은 호되게 꾸짖고 지나친 것은 선을 긋고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것조차 가르치지 않았으니 저의 죄가 가장 큽니다. 하늘에서 만나면 이런 저를 보고 뭐라 말씀해 주실 건가요? 그 후로도 한씨는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지 못했다 하오. 이따금 먼저 전화를 걸어 고시원 월세라도 보태달라고 말하면 고시원에 간 건 엄마 선택이지 않냐는 남보다 못한 말을 쏟아냈다고. 엄마가 당장 죽어도 웃을 것만 같은 정석 씨. 참으로 악마와 다를 바 없지 않소. 오로지 한씨가 사랑을 많이 줬을 뿐인데 정석 씨는 죄책감도 하나 없는 아들이 되었소. 못난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옛말이 생각나오. 그대들도 그렇게 생각하오. 귀한 자식일수록 엄히 가르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거늘 부모가 되면 자식 마음에 혹여날 생채기를 우려해 떡을 빚어주고 사다주고 먹여주는 형국이 되지 않았겠소. 미운 놈에게 줄 떡, 내 자식들 입에만 넣어주고 있다면 그대들에게 오늘 한씨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오. 필시 부모는 언젠가는 후회하는 순간이 있겠지만 오늘 한씨처럼 초라한 뒷얘기만큼은 우리 이야기가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소. 의도치 않은 일들이 터지는 다사다난한 인생. 하지만 멀리 보면 잠시뿐인 이 인생. 자식들 앞길만 생각하다가 내 인생 어찌 될지 모르는 것인데 그대들은 미련함 조금 버리고 지나온 길 한번 돌아보시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늘 가는 날 멋지게 살았다 말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 그대들 오늘부터라도 잘 살아보아야 하지 않겠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